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올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다 풀었죠. 집값 경추락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이 규제 지역 해제예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네. 뭐 대출이나 뭐 세제, 청약 뭐 이런 거 좀 다 자유롭게 되니까 네. 그래서 주택 규제로 약간 상가에서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빠졌던 네, 투자자들이 다시 주택으로 돌아올지 시장을 두 개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 움직임하고 투자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움직임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규제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은 움직이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고금리라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기에는 아직도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주택자들은 상황이 좀 틀리죠. 네, 다주택자들은 세금도 이렇게 완화됐고 뭐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됐고 실거주 의무도 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종부세에도 또 2주택자까지 또 뭐 다주택자로 보지 않으니까 네.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되고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투자의 룸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규제가 풀어졌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이제 막 사겠구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투자자들은 약간 투자 욕구가 조금 자극되는 거죠. 막 이제 스물스물 이거 조금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가 네. 이제 준비 몸 푸는 거죠. 네. 이제 투자 욕구가 좀 자극이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도 이제 떨어진 곳에서 좀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집값이 연착륙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이제 투자자들만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시장에 같이 들어가야지만 연착륙할 수 있고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시점은 이러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을 때 효과는 조금 나타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시장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풀렸으니까 네.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몰려오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에도 부자들이 그쵸.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기왕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서울에 규제가 풀어졌다라고 하면 서울에 사겠죠. 네.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사겠죠. 수도권보다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지방이랑 좀 양극화가 심해질까요? 심해질 가능성은 있죠. 지방은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 안 내려가는 시장, 수도권 서울은 투자자들이 이제 활기를 찾고 투자에 나서는 시장. 특히 이제 서울 시장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이제 아파트도 이제 허용이 부활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네. 요것도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아파트는 임사자 등록 자체가 안 되고 또 사더라도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게 되니까 너무 이제 이게 투자자들이 시장에 못 들어갔는데 임사자 등록한 투자자들은 사실은 시장의 순기능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순기능 역할을 했는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룸이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두 채 이상 사서 임사자 등록을 해놓으면은 10년 동안 5%씩 분이 못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고 또 그러한 효과는 임차인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낙수 효과죠. 그런 효과를 임차인들한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두 채부터 되더라고요. 두 채부터 되죠. 그러면 한 채만 있던 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한 번 더 사야죠. 아. 그러니까 1+1으로 사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마트도 아니고 1+1 쉽지는 않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분이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번 규제 완화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됐을 때 움직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규제가 완화됐어도 더 떨어질까 봐 못 움직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갈리는 길목입니다. 지금 현재 길이. 부자가 되려면은 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지금 되나요?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움직일까요? IMF 때나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답은 나와 있죠. 어땠어요?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네. 역사를 보면 네, 지금 네.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98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98년 외환위기도 아니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금리만 높아서 금리가 가격을 통제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이런 시국인데 네. 위기는 없거든요, 지금. 근데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이런 시장에서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규제가 완화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과거의 사례를 좀 한번 봐라. 저는 이제 그렇게 네, 과거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복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를 엄청 많이 풀어줘가지고 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와 지금과 다른 게 있다면은 그때는 좀 저금리였고 지금 되게 높아서 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민을 하는 거라서. 그때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지금 이제 지난달까지 평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였지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가 안 되는 걸로 발표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4%에서 6% 사이였거든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차이냐? 박근혜 정부 때는 거치기간을 줬어요. 1억 원을 대출 받으면 5년, 10년 거치기간을 줬어요. 맞아요. 네. 그 당장 원금이랑 안 갚아도 그렇죠. 되는. 네. 근데 지금은 1억을 대출 받으면은요. 5% 금리 계산을 했을 때 대출 이자가 41만 6천 원이에요. 원금은 27만 원이에요. 근데 이 27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7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 내야 되는데 이자만 40만 원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는 이자만 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영끌한 청년들, 뭐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많죠.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굳이 뭐 낸다라고 하면은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정, 이런 가계 경제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거치 기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유예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치 기간을 5년 정도만 정부에서 유예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이 아닌데다가 그렇죠. 네.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네.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사실 사회 초년생인 네, 입장이니까 조금 부담이 큰 건 사실이에요. 부담이 되죠. 아무리 뭐 DSR 적용을 받아서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금리가 지금 2배로 2%대에서 지금 5%대, 6%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2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금을 조금 유예해달라 이런 거죠. 그렇게만 돼도 네. 이 실수요자가 네. 이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너무 편하죠.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만약 그게 유예가 되고 DSR 규제 완화되고 대출 70%까지 받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 집 마련하고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둔촌 주공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네. 사실 청약 경쟁률은 예상보다 낮았잖아요. 낮았죠. 10만 대군이 온다, 뭐 20만 대군이 맞아요. 온다, 뭐 이랬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500%못 채워가지고 네. 정당 계약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네, 많았는데 이제 12억 원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그게 너무 큰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그게 큰 거고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전매 제한도 8년에서 1년으로 줄고 네. 그렇게 좀 전매 제한도 없어지고 실거주 제한도 없어지니까 정말 계약률이 좀 많이 오르지 많이 않을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둔촌 주공이 입지적으로는 하남과 붙어 있는 지역이지만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고요. 9호선, 5호선 지하철이 들어가고요. 또 둔촌 주공 앞에는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중고등학교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 주변에. 예, 그래서 동북고등학교라든가 보성고등학교라든가 창덕여고라든가 아주 굉장히 학군이 좋거든요. 네, 거기가. 네. 또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단일 단지 중에서 최고입니다. 크죠. 12,000세대 단지이기 때문에 뭐 신도시죠. 미니 신도시죠. 여기에 만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계약 포기하시지 말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 때가 있었잖아요. 네. 2009년도에 3월 달에 반포 자이가 분양을 했고요. 9월경에 레미안이 입주를 했어요. 이때 미분양 났었어요. 근데 이때 미분양 난 거 계약 안 한 사람들은 지금 혈압약 먹고. 작은 평형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혼자 사는데 월요일은 안방, 화요일은 옆방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 3개 돌아가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진짜 간단한 이런 소형 평형이 앞으로는 더 인기가 있고 더 경쟁률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주택 수요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3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으로 지은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요. 작은 평형도 좀 계약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임대 놓기도 좋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높을 것 같은데? 잠실에 보면 리센치 있죠. 네네네. 리센치가 12평이 있는데요. 그게 2006년 분양할 때 1억 7천에 분양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어요. 그래요?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12평이. 네, 12평이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런 거 하나 딱 사놓는 게 은퇴 이후에 사실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아파트를 월세 나오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배우자보다 낫죠. 배우자보다. 은퇴한 배우자보다 낫죠. 그죠? 그렇죠. 아니,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남자들 네? 분양권 전매도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너무 잘 된 거죠. 실거주 의무가 네, 폐지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뭐 좀 단기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핵심은 그거잖아요. 단기 차익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밑작업을 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그동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 시행사가 굉장히 PF 대출 때문에 미분양이 나면은 PF 대출 갚아야 되는데 맞아요. 분양 대금이 들어야 갚는 거잖아요. 네. 중도금이 들어야지만 갚는데 네. 이게 미분양이 쌓이면은 시행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금융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매 제한을 풀어서 미분양 물량을 줄이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착륙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경착륙을 막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되고 있는데 분양권 전매 규제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풀어서 전매 제한 허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근데 전매가 가능해져서 많이 나오면 분양권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져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니까. 네. 뭐 떨어지면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뭐. 네. 그거 좀 주워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 한꺼번에 나오면은 그때 네. 픽 하셔서 계약하셔도 되죠. 약간 좀 입지 같은 건 좀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핵심은 뭐 분양권이든 뭐 청약이든 매매든 핵심은 입지죠. 미래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은 조금 변동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집값 변동은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장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집값이 반등하려면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예. 금리 인하 시그널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진짜 떨어질 때인데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라는 거잖아요.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2022년 작년이죠. 네. 미국의 CPI 지수가 6.5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2023년 예상을 3.5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연준 금리도 떨어지겠죠. 연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보시고 예.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움직임은 늦는다라는 거죠. 네. 1분기나 2분기. 지금 1분기잖아요. 네.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그래요? 급하네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빨리 연락해야죠. 엄마 나 집 사는데. 네, 이렇게 고준석 대표님과 최근 나왔던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규제 완화 잘 뜯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내 집 마련 방법 그리고 재테크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